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불과 몇 개월 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대놓고 바람을 피웠던 남편놈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죠. 세상엔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하지만 남편이 죽은 뒤 그놈의 상간녀까지 저를 찾아와 괴롭힐 줄은 어느 누가 꿈에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남편의 상간녀는 개념이라고는 없는 아주 무식하고 천박한 여자였는데요. 그리 개념이 없고 천박하니 남의 남편을 꼬셔서 바람을 피울 생각까지 한 것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것은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한 지 7년 정도 되었을 무렵입니다. 그때부터 그 인간은 수시로 여자를 바꿔가며 여자를 만나는 통에 저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렇게 된 원인이 바로 저한테 있기 때문이라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제가 불임인 탓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수년간 어떤 노력을 해도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아이를 가지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이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으니까요. 속이 뒤집히고 배신감에 치를 떨긴 했지만, 그가 밖으로 놔두는 것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전부 저의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남편이 몰래 바람을 피우다 걸리면 자신이 죽일 놈이라며 미안한 신용은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남편을 용서하며 잠자코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놈이 마지막 상간녀인 그 무식하고 막대먹은 것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남편이 15살이나 어린 여자와 바람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와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람을 피우다 걸리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며 정리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이번엔 저 몰래 바람을 피우다 걸리자 아예 내놓고 보란 듯 바람을 피웠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아주 불꽃이 튀겼는지 저에게도 들켰는데도 미안해하기는커녕 자신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다 아이를 갖지 못한 제 탓이라며 자기 행동에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웃지 못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나도 봐줄 만큼 봐줬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 아니야. 바로 우리 연지지.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뭐라고? 이혼? 그리고 봐주긴 당신이 뭘 봐줘? 그동안 당신이 바람 피우며 나한테 사람으로 못할 짓 했을 때 당신을 봐준 거 바로 나라고. 웃기고 있네. 네가 뭘 봐줬는데? 봐준 게 아니고 아이를 못 가지니 나한테 이혼당할까 봐 그동안 내 눈치 보느냐 가만히 있던 거겠지. 아이도 못 갖는 너 같은 걸 그동안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같이 살아줬으면 감사해 해야지. 니까짓 게 봐주길 뭘 봐줬다는 거야? 언제는 아이 없어도 상관없다며. 나만 있으면 된다고 괜찮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딴소리야? 그리고 내가 아이 못 가지는 거랑 내 놈이 바람 피우는 게 무슨 상관인데? 한두 번 바람 피웠을 때는 정말 내 탓인가 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더라. 당신은 그냥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핑계로 한눈 팔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바람 피운 게 내 탓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마. 다 닫고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은 우리 연지지 당신이 아니라고.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 바보 같게도
그동안 살아온 정 때문인지 남편에게 미련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남편이 결혼 초까지만 해도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 너무 헌신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저의 불임인 사실에 이혼을 요구했던 시부모님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었던 사람도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 후 갑작스레 돌변하긴 했지만 그때의 남편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저로서는 그 일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아빠도 마음에 걸렸고요. 저희 아빠는 남편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남편도 저희 아빠를 많이 따랐고요. 그런 아빠가 불과 몇 개월 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하시던 분에게 딸의 이혼이라는 현실을 안겨드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만약 제가 이혼을 하고 그 사실을 알려드렸을 때 아빠가 받으실 충격을 생각하면 이혼이라는 것이 차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몰래 이혼을 했다가 나중에 아빠가 알게 되기라도 한다면 그 또한 아빠가 받으실 충격이 클 테니까요. 그러다 아빠가 잘못되시기라도 한다면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원망하며 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분인데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아시게 되어 잘못될까 전 늘 전전긍긍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는 사이 남편 놈과 더불어 이젠 그 상간녀까지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의 이혼하자는 말을 받아주지 않자 이제는 아예 두 연놈이 문자로 저에게 두 사람이 오붓하게 지내는 사진들을 보내며 저의 속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재민 씨 애인인 연주인데요. 우리 오늘 300일이라 300일 축하 기념사진 보내드려요.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두 사람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일이 있든 절대 헤어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고급 레스토랑까지 빌려 두 사람이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는 소나트를 하며 볼에 입 맞추는 사진까지 두 연놈의 애정 행각이 가득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당신도 봤지? 나랑 연지가 어떤 사이인지. 그러니까 우리 그만 헤어지자. 당신이랑 나랑은 여기까지인 거야. 당신이란 여자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그 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해 자신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인지 보여주겠다며 사진과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계기로 저는 마음을 바꿔먹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두 사람의 괴롭힘에 저는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속되는 괴롭힘과 모욕적인 남편의 행동에 그에게 남아있던 오만정이 전부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의 결정을 내렸더라도 당장은 이혼을 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 변화를 눈치채시고 아빠가 아시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빠를 편히 보내드리고 모든 걸 정리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 이혼을 해줄 테니 친정오빠가 살아계신 동안만이라도 아빠 앞에서 티내지 않고 잘해드리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이혼을 해주겠노라. 그렇게 말하려 했습니다. 그 인간이 그런 배신을 해올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그날은 아빠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생신날이었고 남편도 아빠의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병원으로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아 저는 바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약속 잊은 거야? 아빠가 지금 당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연지가 가지 말라네.
내가 자꾸 당신 말 들어주니까 당신이 나한테 미련이 생겨서 이혼 안 해주려고 하는 거라면서 버릇을 고쳐놔야 한대. 나도 연지랑 같은 생각이고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잘해준 것 같아. 그리고 나 지금 연지랑 영화 보기로 해서 영화관이야. 그럼 이만 끊는다. 뭐라고? 여보세요? 남편은 제가 뭐라고 그러기도 전에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남편에게 계속해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 전원을 꺼놓았는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병문안을 간 날이었어요. 엄마가 물을 떠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빠가 조심스레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요즘 많이 힘들지? 이 아빠가 아무 도움이 못 되어 미안하구나. 아빠는 내가 힘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나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박서방도 나한테 아주 잘해주고 있고. 우리 딸, 아빠는 사실 다 알고 있어. 박서방이 우리 딸 마음고생 시키고 있는 거. 아빠,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아빠는 우리 딸 눈빛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지. 자식 일인데 아빠가 그걸 눈치를 못 챌까. 요즘 들은 갑자기 네 얼굴도 어두워지고 박서방 이야기를 하며 피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밖에 더 있겠니? 아빠한테는 끝까지 숨기고 싶었는데 잘 사는 모습만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픈 아빠한테 이런 모습이나 보이고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아빠가 미안해. 자식이 힘들어하는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우리 딸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아빠 품에 안겨서 원 없이 울어. 힘없는 아빠라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우리 딸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구나. 아빠. 그날 저는 아빠 품에 안겨 원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은 엄마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동안 아빠 앞에서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빠는 이미 전부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며 저의 속을 썩이고 있었단 사실을요. 하지만 아빠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 속상해할까 겉으로 티내지 않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었죠. 아빠는 떠나시기 전까지 저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아빠가 떠나도 하늘에서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언제나 저희 편이라며 제가 행복하길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빠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빠가 떠나는 임종 때도 장례식장마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 상간녀에게 미쳐서요. 저는 결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만큼 반드시 돌려줄 거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때 남편의 상간녀로부터 직접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꺼릴 것이 없던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가게 되었죠. 그러자 저보다 14살이나 어린 상간녀가 다리를 꼬고는 팔짱을 낀 채 앉아 저를 기다리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아줌마, 아이도 못 낳는다면서요? 그 아이 내가 재민 씨한테 낳아주기로 했으니까 그만 우리 사이에서 꺼져줬으면 해요.
지금이라도 그이랑 이혼해준다고 하면 제가 재민 씨한테 말해서 위자료라도 잘 챙겨주라고 말할게요. 위자료 좋아하시네. 사실 내가 얼마 전까지는 더럽고 치사해서 너희 두 인간들이 원하는 이혼 해주려고 했거든? 그런데 늦었어. 이미 배 떠났다고.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너희 두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꼴 난 못 봐. 그리고 꺼져야 할 거는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너 아니니? 바람 피워서 남의 집 가정 파탄 내놓고 어디서 당당하게 이혼을 하라 말아야? 나는 이혼 못 해주니까 어디 괴로워하며 평생 상간녀로 살아봐. 평생 괴로워하는 건 아줌마겠죠. 아줌마, 제가 재민 씨 아이 낳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재민 씨랑 살려면 내가 낳은 우리 아기도 아줌마가 키워야 할 텐데 그럴 수 있겠냐고요. 웃기고 있네. 내가 왜 네 자식을 키우니? 네 자식을 우리 집에 들어오게 내가 할 것 같아? 그냥 네 자식은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상간녀 자식으로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네 자식이 유치원 들어가서 선생님이 너희 엄마 뭐 하는 사람이니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우리 엄마 상간녀예요 라고 말이야. 뭐라고? 이게... 상간녀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제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상간녀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없는 말이라도 했니? 전부 사실만을 말했는데 왜 열을 내고 그래? 그리고 너희 둘이 사랑한다고 했지? 그런데 유부남이랑 바람난 것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단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바로 간통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아가야? 저는 상간녀의 손을 뿌리치고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실 때 전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고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이 원할 때까지는 결코 이혼 따위는 해주지 않겠다고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원할 때, 저들이 철저한 후회 속에 있을 때, 그때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고두고 두 사람을 오랫동안 괴롭힐 생각이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는지 남편은 아주 똥줄이 탄 상태였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피하며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안 되겠는지 결국 남편이 저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이미 남편은 그 상간녀와 밖으로 나가 살림까지 차린 후였거든요. 남편과 만났던 곳은 상간녀와 만났던 카페로 나가보니 남편 옆에는 상간녀가 같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하더군요. 우리 이혼하자. 아니, 이제 제발 이혼 좀 해주라. 각자 재산은 각자 가지고 그만 갈라서자고. 도대체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건데? 설마 당신 우리 연지 말대로 위자료랑 재산 바라고 이러는 거야? 어떻게든 나한테 돈 뜯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자기야, 맞는다니까. 저 아줌마 자기한테 재산이랑 위자료 뜯어내고 싶어서 지금 이혼 안 해준다고 뻗튕기는 거라니까. 당신 정말 뻔뻔하다. 솔직히 아이 못 낳는 여자 이만큼 같이 살아주면서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고마워하면서 물러나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내 재산까지 바라고 이혼 안 해주는 거 너무 추잡하다고 생각 안 해? 추잡? 지금 추잡이라고 했니? 진짜 추잡한 거는 바람 피우고도 부끄러운지 모르는 뻔뻔한 너랑 네 옆에 있는 저것이겠지. 어디서 바람 피운 것들이 말이 많아. 그리고 당신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내가 아니고 바로 당신 옆에 있는 저 상간녀 같은데? 안 그러면 당신 같은 늙은 아저씨를 저렇게 어린 여자애가 뭐가 좋다고 붙어 있겠어? 아줌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난 우리 자기 정말 사랑한다고요. 절대 그이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줌마 자꾸 우리 죄인처럼 말하는데 요즘 간통죄 없어진 거 몰라요? 이제 더는 유부남이 바람 피워도 죄가 아니라고요. 자꾸 아줌마 아줌마 그러는데
내가 아줌마이면 네 옆에 있는 나보다 나이 많은 저놈은 아저씨겠다. 그리고 간통죄 없어졌다고 죄가 아니라고? 법을 알려면 제대로 알고 말해. 이혼할 때 바람 피운 유책 배우자한테 상대 배우자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왜 법이 정해진 건데? 당신도 알고 있지? 바람 피운 쪽에서는 먼저 이혼 소송 못하는 거. 어디 두 사람 평생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봐. 나는 평생 이혼해줄 생각 없으니까. 그 후에도 두 사람은 저에게 이혼을 여러 번 요구하며 괴롭혔으나 저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야 더는 잃을 것이 없으니 여유로운 상태였지만 두 사람은 저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아주 답답할 상태였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도 지친 것인지 더는 저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그렇게 연락을 끊고 살면 언젠가는 제가 단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러고 있는 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요. 저는 사실 천천히 때를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상간녀의 행동으로도 이미 눈치챘지만 아무리 봐도 상간녀가 남편 곁에 붙어있는 이유가 그의 재산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결혼한 유부남을 꼬셔 아이까지 낳아주겠다는 말을 했던 것일 테고요. 사실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로 제법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아마 상간녀에겐 남편을 만난 것이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였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돈을 보고 접근했다면 어느 정도 재산을 뜯어내고 볼일 없어졌다고 여겼을 때 떠나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남편도 후회하며 용서해달라고 저를 찾아올 것이 분명했고 저는 바로 그때가 되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아낼 생각이었죠. 상간녀에게는 또 다른 복수를 선물해주면서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 저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암투병으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죠. 그것도 저의 아버지와 똑같은 췌장암으로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다 벌을 받은 것인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장례식은 법적 배우자인 제가 치르게 되었고 상간녀는 코빼기도 볼 수 없었습니다. 듣기로는 남편이 죽을 때까지 옆에서 병수발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들 상간녀의 딱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에 나타나봤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하니 차마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상간녀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줌마, 이거 보여? 이거 우리 그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써준 유언장이야. 그이가 모든 재산을 전부 나한테 주겠다네? 아줌마 남편이 죽으면서 전 재산을 전부 나한테 주기로 했다고. 이 집도 전부 우리 그이 거라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이 미친 인간이 죽으면서까지 제 발목을 잡으려는지 터무니없는 유언장까지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상간녀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뇨.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죠. 제가 당황하여 아무 말이 없자 상간녀는 자기가 데려온 친구를 앞으로 내세우며 말하더군요. 내 친구가 경찰 공무원 되겠다고 2개월 동안 법 공부 좀 했거든? 유언장 쓰면 재산 전부 내 거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제가 경찰 데리고 2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지금 아줌마가 제 친구 집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부리기 전에 당장 나가시는 게 좋을걸요. 상간녀의 인간 같지도 않은 상간녀의 행동에 저는 화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 놈이 쓰레기에 천하의 나쁜 놈이 맞지만 그 사람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는 것인지 저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남편 돈 때문에 접근했어도 그렇지 그이가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코앞까지 남편이 써준 유언장을 들이미는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인간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는 거야? 아무리 남편 재산 보고 접근했어도 그렇지. 적어도 네가 사람이라면 잠깐이라도 슬픈 척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그 사람이 죽자마자 이때다 싶어 나를 찾아와? 닥, 닥쳐! 나도 할 만큼 했어. 왜 이래? 그 사람 아이 낳아주려다가 아이를 유산까지 했다고. 그리고 어차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집 좋아하시네. 너희 두 사람이야말로 좋은 말 할 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랬다가는 나야말로 경찰 부를 테니까.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내 집에 내가 들어왔는데 아줌마가 무슨 권리로 경찰을 불러? 지금 어디서 헛소리야? 아줌마, 제가 경찰 데리고 2개월이나 공부했다고 말했죠? 아무리 법을 몰라도 그렇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미 여기는 제 친구 집이라고요. 여기서 나가야 할 사람은 우리 둘이 아니고 바로 아줌마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니, 정신을 차려야 할 거는 내가 아니고 바로 너희 두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 두 사람의 말을 더는 들어볼 필요도 없이 바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유언장을 내밀면 제가 이 집에서 바로 나가줄 줄 알았는지. 이번엔 저의 행동에 내연녀와 내연녀의 친구가 몹시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 후 전 내연녀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내연녀의 성격으로 보아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인간이었다면 재산을 노리며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리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죽은 남편에 대해 다시 한번 일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주제에 죽으면서까지 저에게 뒤통수를 때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간녀가 저희 집을 다시 찾아올 날을 기다리며 복수를 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풀지 못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억울함을 이번 기회에 전부 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 대해 조사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로 상간녀는 남편의 아이를 가졌었고 얼마 가지 않아 아이를 유산했더라고요. 저에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결국 바람 피운 상간녀 또한 남편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후 저의 예상대로 상간녀는 또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법을 잘 안다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를 데리고요. 드디어 오랫동안 갈았던 칼을 뽑아들 차례가 정말로 온 것입니다. 아줌마, 오늘은 내 말 안 들으면 정말로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지금부터 1시간 줄 테니까 그 안에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상간녀의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저는 그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5분 줄 테니까 너희 두 사람이야말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정말로 이 집이 네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꼴랑 그 남편 유언장 하나로? 이 아줌마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정말 뭘 모르나 보네. 아줌마,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 나 경찰 데리고 2달이나 공부했다고. 그래서 내가 법에 대해 좀 아는데 이럴수록 아줌마만 불리해줘. 연지가 착해서 그렇지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아줌마 쇠고랑 찬다고 알아? 하긴 집에서 살림만 하던 무식한 아줌마가 뭘 알겠어.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어머, 그래? 그런데 내 남편이 그건 말 안 해줬나 보네.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이야. 무슨 중요한 사실? 중요해봤자 우리 그이가 남긴 유언장보다 중요하겠어? 그거는 그 썩을 놈의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을 때나 하는 말이고 내 남편이 내가 변호사라고 안 알려줬니? 사실 저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동안 집에 찾아왔던 상간녀를 만날 수 있던 것은
남편이 죽으면서 정리할 것들이 있어 그동안 쓰지 못했던 회사의 연차를 쓰며 운 좋게 며칠 쉴 수 있게 되어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상간녀와 그녀의 친구는 제가 허풍을 떤다고 생각한 건지 제 말에 놀라기는커녕 박장대소를 하며 저를 비웃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쫓겨나기 싫으니까 아주 별 생쇼를 다 하네. 아줌마가 변호사면 나는 판사다, 판사. 어디 경찰 공무원 하려던 내 친구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연지야, 그냥 경찰 부르자. 그게 좋겠어. 이런 무식한 아줌마는 혼 좀 나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 핸드폰을 열어 바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와 상간녀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놀라 자빠지려 하더군요. 요즘은 간단하게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오거든? 여기 보이지? 내 사진이랑 우리 회사 로펌. 내가 내 자랑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회사가 좀 유명하거든? 내가 우리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야. 제가 상간녀와 상간녀 친구에게 보여준 것은 저희 회사 로펌 홈페이지에 떠 있는 제 사진과 소개였죠. 하지만 제가 변호사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지 상간녀가 마지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이거 다 가짜를 꾸며낸 거지? 내가 지금 아줌마 말을 믿을 것 같아? 그러자 어느새 자기 핸드폰으로 제가 누구인지 확인한 상간녀 친구가 겁을 먹은 듯 잔뜩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연지야, 저 아줌마 변호사 맞아. 그것도 아주 유명한 변호사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니들이 나한테 내민 유언장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거든? 한마디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란 소리지. 자필도 아니고 컴퓨터 문서 파일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 없는 거 몰랐었나 봐? 날짜, 날인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니? 그, 거짓말 마. 당신이 변호사면 다야? 어디서 사람을 속이려고 들어? 너 친구 경찰 공무원 하려고 해서 법 좀 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몰라? 뭐 다른 유언장은 없는 거니? 우리 남편이 자필로 제대로 쓴 유언장이나 음성 녹음으로 된 거나 공증받은 그런 거 말이야. 그런 거 아니면 아무 효력도 없단다. 이 머리에 똥만 찬 무식한 어린 것들아. 그러면서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남편이 췌장암 말고 치매도 앓고 있었더라. 젊은 나이에 참 안 됐어.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설령 남편이 유언장을 제대로 자필로 써서 남겼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거란 이야기야. 이게 병원 진단서인데 담당 의사한테 들어보니 그이가 치매가 심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병원 벽에 똥칠까지 했었다면서? 남편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도 심하게 치매를 앓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고 그런 사람이 쓴 유언장은 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거든? 한마디로 너는 내 남편에게 받을 재산 한 푼도 없고 그 인간 재산 전부 바로 내 것이란 소리지. 거짓말, 거짓말이지? 정 못 믿겠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든가.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금방 나오거든? 어떻게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나한테 덤빌 생각을 했니? 상간녀는 제 말에도 믿을 수가 없는지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거품을 물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같이 데려온 친구 머리끄덩이를 잡으며 싸웠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경찰 공무원 준비했다는 년이 왜 이런 것도 몰라? 유언장에 날짜랑 서명만 제대로 적혀 있으면 아무렇게나 작성해도 괜찮겠다며. 네 말대로 했다가 이게 뭐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도와줘도 뭐라고 그러네? 그게 왜 내 탓이야?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네가 직접 변호사 찾아가서 알아보든지. 너 변호사비 아깝다고 내기 싫어서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내가 그 늙은 아저씨 똥기저귀 갈고 수발 드느라고 몇 년 동안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밤낮으로 헛소리에 밥 안 준다고 지랄해. 내 머리끄덩이 잡고 때리고. 내가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는데. 저는 그런 상간녀를 향해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랑 살았던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남편 거였더라. 그러니까 너야말로 좋은 말 할 때 빠르게 내 집에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랬다가는 내가 너 고소해서 쫓아낼 테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린 건지 상간녀는 그동안 일을 잘 못했다며 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죄송한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전부 잘못했습니다. 아줌마, 아니 변호사님. 변호사님 남편 꼬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그리고 이런 한겨울에 내쫓으시면 제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그 아파트라도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려요. 그건 네 사정이고 어디 다른 돈 많은 놈팡이 꼬셔서 이번에도 빌부터 살아보든가. 우리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 네 두 연놈들 바람 피운다는 사실 아시고 하나밖에 없는 딸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며 가슴 아파하시면서 떠나셨어.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딸 앞에서는 티내지 않으려고 그 아프신 분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아? 너희들은 어떻게든 천벌받아야 해. 죽은 남편 놈도 너도 절대로 용서 못해. 그리고 앞으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너한테 소송을 걸 거거든.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로 전부 받아낼 거라고. 내가 그동안 당한 만큼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 네 두 연놈들이 예전부터 나한테 보낸 사진이랑 문자랑 오늘의 일들까지 바람 피웠던 증거는 아주 차고 넘치니까. 변호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희들 내가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장! 억울해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상간녀였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는 결국 그녀의 친구에 의해 질질 끌려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경찰에 신고할 기세니 저희 집을 나가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후 저는 바로 상간녀가 살고 있는 집에 부당이득 반환과 소유물 반환 청구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고 불응하면 퇴거 불응죄로 고소할 거라고 아주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전부 자신의 것이 될 거라 꿈에 부풀어 있던 상간녀는 치매와 암까지 걸린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죽도록 고생만 하다 결국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단돈 10원 하나 챙기지 못한 채요. 뒤이어 저는 바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안 되겠는지 상간녀가 저희 회사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만나주지 않자 회사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눈이 시뻘개져서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더니 바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돈 없어요. 지금 있는 월세집도 간신히 구했는데 변호사님께 위자료까지 드리면 저 바로 알거지 된다고요.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달라고요. 이번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제대로 알아본 것인지 정말로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을 찾아온 후 그 법을 잘 안다던 친구랑은 싸워서 인연을 끊은 건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남의 가정 파탄내고 사람 인생 망쳐놨을 때는 그 정도 각오는 했었어야지. 우리 남편 사랑했었다면서 그 정도 각오는 안 했었나 봐? 저도 억울하다고요. 저도 그 자식 똥기저귀 갈고 벽 똥칠한 거 치우느라 미치는 줄 알았다고요. 저도 고생할 만큼 했어요. 그거야 네가 그 자식 좋아서 자초한 일이잖아. 너희 두 사람 사랑한다며.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일이 있든 헤어질 수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너희 두 사람한테 내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겠어?
그리고 돈 없으면 그동안 내 남편한테 받은 명품백이랑 옷이랑 반지들 팔아서 내 위자료로 주면 되겠네. 저는 그 말을 마치고 회사 로비를 지키고 있던 회사 보안 경비원분들께 말했습니다. 여기 이 여자 당장 끌어내 주시겠어요? 얼마 전부터 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커입니다. 상간녀는 이번엔 보안 경비원분들에게 붙잡혀 회사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눈물 콧물 범벅에 침까지 흘리며 울더라고요. 변호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나도 그 자식이 나중에 유산 물려준다고 안 했으면 병서말 같은 거 안 들었다고. 나 아이 유산한 거 알고 안 써주다가 나중에 치매 걸려서 내가 아이 유산한 거 아니라고 말해서 그때 속에서 겨우 받아낸 거라고. 그 자식이 치매 걸려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런 늑다리 자식 안 만났어. 그리고 저는 보안 경비원분들께 끌려가는 상간녀를 향해 큰 타격이 될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남편 놈이 암에 걸리고 얼마 안 돼 나한테 연락을 해왔었어. 아마도 그때 자기가 췌장암 말기에다 치매 걸린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같은데 나한테 그러더라. 자신이 바람 피워서 정말 미안하다고? 할 수만 있다면 너랑 바람 피우기 전으로 돌아가 나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 용서해달라고 말이야. 너랑 바람 피운 거 후회한다면서 자신이 사랑한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다고 하더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야. 고생이래 고생을 다 시켜놓고 어떻게 그놈이 나한테 그래? 어떻게 나한테? 남편이 전화를 했을 때 무언가 신변의 변화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 사람이 췌장암에 걸려 치매까지 앓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부 그 사람이 떠나고 알게 된 사실이었죠. 그때 남편은 자신이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고 또 빌었으나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빌기엔 너무 늦었던 것이죠. 그 후 저는 소송 끝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위자료를 주느냐고 제 말처럼 남편에게 받은 명품 백이며 옷이며 반지를 팔게 되었고 그래도 모자라 월세 보증금까지 빼서 쓰게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간녀 때문에 수년을 고통받았던 저에게는 그야말로 시원한 복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남편에게 빌부터 살던 상간녀는 고시원에 살며 그 후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가는 회사마다 남자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며 적응을 하지 못해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중간에 다단계 사기까지 당해 철창 신세까지 졌다고 하고요. 그 일을 겪고 난 후 제가 느낀 것은 잘못을 하면 어떻게든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신도 그대로 당하게 된다는 것을 모두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우연이라도 제 사연을 상간녀가 듣게 된다면 그녀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사람의 인두껍을 썼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소식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직은 젊은 나이이고 괜찮은 남자가 있으니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남편 일을 겪으면서 남자한테 질려서인지 아직은 어떠한 이성도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일에 집중하며 남편과 상간녀 때문에 고통받았던 제 마음을 잘 보듬으며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합니다. 혹시 제 사연을 듣는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같이 힘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반드시 잘못한 이들의 말로를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